지난 8월 4일,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2.8%였습니다. 6월에 3.2%였으니까 한 달 만에 0.4%포인트가 내려왔고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들어온 겁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뜻으로 읽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6일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날 의결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물가는 내려왔는데 금리는 올리는 기조라고 합니다. 이 어긋나 보이는 두 문장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8월 27일 금통위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게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8월 27일에 금리가 오른다 또는 오르지 않는다를 맞히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려는 건 공개된 숫자와 한국은행이 직접 밝힌 판단 기준을 정리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수치는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원문 기준이며 발표 시점은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금리와 환율은 예고 없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억할 숫자 4개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75%입니다. 7월 16일에 2.5%에서 0.25%포인트 올린 수준입니다. 둘째,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8%입니다. 셋째,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는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넷째,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그러니까 금통위는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 4개만 붙잡고 있어도 앞으로 나올 뉴스가 훨씬 잘 읽힙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봐야 지금이 어디쯤인지 보입니다. 2025년 2월 25일에 2.75%였습니다. 그러다 2025년 5월 29일에 2.5%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6일에 다시 2.75%로 올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리던 흐름이 멈추고 올리는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금리에서 중요한 건 절대 수준보다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방향 전환 하나만으로도 계획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이제 물가를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6월에 3.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 2.8%로 내려왔습니다. 0.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확실히 개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를 더 세워두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입니다. 2.8%는 내려온 게 맞지만 목표보다는 여전히 0.8%포인트 높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좋아지는 중일 뿐이지 도착한 게 아닙니다. 이 간격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7월 물가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4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7입니다. 2020년을 100으로 놓은 기준입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2.8% 올랐고 전달과 비교하면 오히려 0.2% 내렸습니다. 체감에 가까운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 전달 대비로는 0.8% 하락했습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대비로도 2.3% 내렸습니다. 장을 보실 때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느낌이 숫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내려왔을까요? 발표 자료가 짚은 이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전월 대비 지수 자체가 내려간 것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변동이 심한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기름값과 농산물값은 국제유가나 날씨에 따라 한 달만 해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번 달에 내렸다고 다음 달에도 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헤드라인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근원물가입니다. 변동이 심한 항목을 빼고 계산한 물가입니다. 같은 7월 자료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대비 2.6%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달과 비교하면 0.4% 상승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도 전년 대비 2.5%,
전달 대비 0.1% 상승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체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2% 내렸는데 변동 항목을 빼고 보면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전년 대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의결문에서 밝힌 6월 근원물가는 2.5%였는데 7월에는 2.6%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헤드라인을 끌어내린 건 기름값과 먹거리였고 그 아래 깔린 물가는 아직 오르고 있었습니다. 4개를 나란히 세워보면 그림이 더 분명합니다. 헤드라인 물가가 2.8%,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2.6%,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가 2.5%,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표가 2%입니다. 네 숫자가 전부 목표선 위에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가장 크게 움직였을 뿐 바닥에 깔린 물가는 목표보다 뚜렷하게 높은 자리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한 달치 개선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의결문에 직접 써놓은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7월 16일 의결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보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이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계속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데 경기는 버텨주고 있다면 중앙은행이 긴축을 이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높아도 못 올리는데 지금은 그 제약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가 인상은 언제, 얼마나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기준을 직접 밝혀놨습니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3가지를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입니다. 둘째, 경기 개선 흐름입니다. 셋째, 금융안정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경제 뉴스 중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중앙은행이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지표, 성장과 수출 지표, 그리고 가계부채와 환율. 이 3갈래에서 나오는 숫자가 다음 결정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소음은 걸러도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인 금융안정에서 한국은행이 콕 집어 언급한 게 3가지 있습니다. 높은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입니다. 이 셋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물가만 놓고 보면 인상 근거가 되지만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빚을 진 가계가 먼저 아픕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올리면서도 그 부담이 어디에 쌓이는지를 같이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 부담이 실제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우리 대출 이자라는 사실입니다. 환율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의결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과 미국 달러 강세로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외환 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더 내려와서 8월 7일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 종가는 1,416.1원이었습니다. 방향은 안정 쪽입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지목한 건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변동성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와 물가는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일정도 확인해 두겠습니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3번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10월 22일 목요일,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매달 초에 전달 수치가 나옵니다. 8월 물가는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월 27일 금통위는 7월 물가까지만 손에 쥔 상태에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숫자들입니다. 헤드라인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아직 목표 위에 있는 상태. 금통위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지는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감을 잡는 게 순서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놓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원금이 1억 원이면 연 25만 원, 2억 원이면 연 50만 원, 3억 원이면 연 75만 원이 늘어납니다. 3억 원 기준으로 월 6만 원 남짓입니다. 한 번이면 견딜 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만이 아니라 은행 조달 비용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셔야 합니다.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오늘 확인할 게 4가지입니다. 첫째,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혼합형이라면 고정 구간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변동금리라면 어떤 지표에 연동돼 있고 몇 개월마다 바뀌는지입니다.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 변화가 몇 달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안 올랐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남아있는지와 언제 사라지는지입니다. 넷째, 만기와 재약정 시점입니다. 이 4가지는 전망과 상관없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확인해두면 어느 쪽으로 가든 대응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여윳돈이 있는 쪽에서는 만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아주 긴 만기에 전부 묶어두면 더 좋은 조건이 나와도 갈아탈 수 없습니다. 만기를 나눠서 일정 간격으로 돌아오게 해두면 선택지가 유지됩니다. 예금 자보 한도도 금융회사별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방향을 맞추겠다고 빚을 늘려서 베팅하는 것, 수수료를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갈아타는 것, 그리고 금리 뉴스에 반응해서 보유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방향을 맞춰도 손실이 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월 소비자 물가는 2.8%로 내려왔지만 이건 기름값과 농축수산물이 끌어내린 결과이고 변동 항목을 뺀 근원 물가는 전달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4가지 물가 지표가 전부 한국은행 목표인 2% 위에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은 7월 의결문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금통위는 8월 27일입니다. 셋째, 결과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대출의 금리 유형과 재약정 시점, 예금 만기 구조를 오늘 확인해 두시는 게 훨씬 남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치는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발표 원문 기준이며 이후 지표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